안녕하세요.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천성이라고 합니다. 지원주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전문가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지원주택 그 컨퍼런스 때마다 많이 오셔서 좋은 논의를 해주셨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원주택을 450호를 현재 공급했고요. 거기에는 질병 있는 고령자분들, 또 노숙인분들,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4회째 지금 컨퍼런스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행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3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지원주택의 가치, 그 다음에 오후에는 현장의 시선, 현장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원주택 제도화라는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별 휴식 시간이 10분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사에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이신 김세용 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 녹화를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컨퍼런스에 축사를 보내주신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그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하실 많은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발제하고 토론해 주실 학계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 사례를 공유해 주실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지원주택에 관한 토론회가 많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션별로 참석해 주신 많은 인원분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지금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걸 양해를 드리고, 오늘의 중요한 시간이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지금 주제가 지원주택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주택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또 SH공사가 작년 12월에 최초의 지원주택의 입주자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노숙인이라든가 여러 주거 취약계층을 어떻게 돌보는가 하는 데에서 많은 토론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시사점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그리고 이때까지 한 450호 정도를 지원주택을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또 매년 200호 정도씩을 지원주택을 만들어 나가고,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지원주택에 관한 그 토론회가 또 열리게 돼서, 오늘이 이제 4번째인데, 열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는, 입주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뜻깊고 생산적인 그 성과를 거두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요. 잠깐만 좀 기다리시죠. 됩니까 지금? 예, 마이크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지금 국회의원님, 시의원님에서 많은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입니다. 벌써 네 번째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은 복지 분야와 주택 분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원주택의 확대를 위해서는 두 분야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경계 없는 소통과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2022년까지 866호의 지원주택 공급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선제적 조처에도 여전히 현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원주택의 제도적 발전 방안과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지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탈시설, 탈노숙, 탈병원을 통해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원주택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지원주택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립을 원하는 독거 어르신, 그리고 노숙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 제도는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주택은 어느 한 부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처 모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지원주택 컨퍼런스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의 제도 마련과 정착을 위해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주거 취약계층에게 폭넓은 주거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축사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12월 10일인데요. 다들 아시듯이 오늘이 세계 인권선언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바로 21대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 이 무려 저를 포함해서 68명의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발의된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 신나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드디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탈시설을 향한 힘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앞선 고민을 하고 계신 이 지원주택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 국회에서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탈시설을 위한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여러 가지 일들 힘차게 앞으로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장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희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주택의 개선 방안과 공급 확대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는 지원주택의 제도적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의 주도하에 제정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간 지원주택 450호가 공급되었으며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 제도는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의 제도적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안과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총 4개의 세션에 참여해 주신 10여 분의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희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축사 영상을 통해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셔서 정말 마음 든든하고요. 저희들 앞으로 지원주택 더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좀 재밌게 앞뒤로 공연을 좀 넣어서 좀 멋지고 좀 즐거운 그런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슬릭의 오프닝 공연이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멀리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슬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SH주택공사 컨퍼런스에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반에 힘을 좀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나게 음악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는 암오케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내게 물어보네 어떻게 매일매일 끝도 없이 몰려오는 압박과 스트레스 다들 내게 물어보네 어떻게 이겨내 그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움만 피곤해 That's okay It's alright I'm okay 난 괜찮아 견딜만 해 또 아닌 말어 그냥 아닌 말어 난 괜찮아 That's okay It's alright I'm okay 난 괜찮아 견딜만 해 또 아닌 말어 그냥 아닌 말어 난 괜찮아 너무 많아 난 신경 쓸게 일부러 날 싫어하는 것까지 신경 쓰긴 날 싫어하는 건 나는 싫어 안 해 난 21
I don't care 날 그냥 냅둬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음 진짜 좋겠어 그건 안 되지만 또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뭐겠어 내가 향하는 진짜 많은 손가락들 하나하나 보면 검지보다 많은 게 보여 Feel like Facebook 그래도 절대 안 돌려 광고 페이지로 내게 펴준 엄지손가락들 I don't give a shit about all the 악플들 그 많은 안심맘 앞에 다들 내게 물어보네 어떻게 매일매일 끝도 없이 몰려오는 압박과 스트레스 다들 내게 물어보네 어떻게 이겼네 그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움만 피곤해 It's okay It's alright I'm okay 난 괜찮아 견딜만 돼또 아닌 말 그냥 아닌 말로 난 괜찮아 It's okay It's alright I'm okay 난 괜찮아 견딜만 돼또 아닌 말로 그냥 아닌 말로 난 괜찮아 It's okay It's okay It's alright I feel like Kendrick we gon' be alright 실은 전에는 무서웠지만 실은 아직도 그럴지도 몰라 여전히 핀트 빗나간 비난이 나고 짓만한 시선 거짓말 아닌 남의 말 창의력까지 없어 그런 속빈강정 같은 말로 이겨버렸다 문내 못 이겨 욕만 아니고 소각이 나왔네 어떻게 매일매일 끝도 없이 질투하고서 또 아닌 척해 끝도 없이 아닌 척하기도 한 지겹니 평소에 눈치 없다는 소리 좀 듣는지 그렇다면 눈치 안 보는 너가 눈치 안 보고 하는 말이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이유를 아니 거란다면 날 듣고 화나진 않았겠지 너만 빼고 다니까 나도 비밀로 간직할래 어떻게 매일매일 끝도 없이 몰려오는 압박과 스트레스 다들 내게 물어보네 어떻게 이겼네 그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움만 피곤해 It's okay It's alright I'm okay 난 괜찮아 견딜만 돼또 아닌 말 그냥 아닌 말로 난 괜찮아 It's okay It's alright I'm okay 난 괜찮아 견딜만 돼또 아닌 말로 그냥 아닌 말로 난 괜찮아 That's okay That's alright I'm okay 난 괜찮아 견딜만 돼또 아닌 말로 그냥 아닌 말로 난 괜찮아 Alright 네 전 세계에서 보내오시는 열화와 같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다 느낄 수 있어요. 저 온라인이라고 모를 줄 알았죠. 네. 제가 각종 인권 행사에서 이렇게 풍악을 올리고 있는데요. 늘 이렇게 뭔가 배우고 오는 자리에 초대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공사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초대받게 되어서 저도 주택공사 뭐 하는 곳인지 이 컨퍼런스 뭐 하는 건지 공부를 좀 해봤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오늘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생략하고요.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맞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이 주택공사 컨퍼런스가 그런 기준에 딱 맞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4년 동안 달려왔고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화이팅 승승장구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앞으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음 노래는 걸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Everybody go vegan with slick on. Alicia, shout out.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은 그 누구도 영원히 얻을 수 없어.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것의 반은 아마도 안 가진 사람이 없어. 그니까 내 안에 나란 존재의 반은 이미 누군가의 고민을 거쳐 그 반의 답을 찾아놨을지 몰라도 나머지 반의 몫은 내게 비워둬 나의 자리 생각보다 커 매일 밤이 생각보다 더 새까맣지 새어나오는 언어의 양이 나를 정의하는 건 뭘까? 답을 정한다는 건 지루하지 다들 정답을 독촉하지만 그건 사실 멍청하지 나는
너머의 삶 너가 감추려던 것을 다 너가 보여주려던 것은 다 얄팍한 눈 속이면서 난 알아 나는 보여가면 너머의 삶 너가 감추려던 것은 다 너가 보여주려던 것은 다 빈약한 불만에서 이제 널 Me but yourself talking I just keep on walking So I can breathe again Need you to save me I don't need to save 더 멀리 봐 Go big and go so hard Go live or go so loud Fight the noise go down Go with the storm 멀리 봐 Go with us go so hard 난 길로 걸어가 나의 길로 걸어가 더 많은 너를 위해 더 멀리 봐 Go big and go so hard Go live or go so loud Fight the noise go down Go with us 더 멀리 봐 Go with us go so hard 난 길로 걸어가 나의 길로 걸어 더 많은 너를 위해 더 많은 나의 것을 위해서 나는 밖에서 밖이라 칭하는 여길 보는 시선을 위해 더 많은 돈이라면 마다는 않겠지만 일단은 하고픈 말을 다 적기 위해 적기 위해서 난 옆바닥을 풀어 적기 위한 좀비 단계 약을 가는 조용함은 저기 뒤에서라 나곤 잡히 안해 상관은 없지 위에 아무도 앞을 본 다음 걸어갈 뿐 걸어가는 나를 너가 알아봤어 누가 알아주길 원한 것까진 아니지만 다음을 원하고 다름을 원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나의 파이브로만 바속같이 서올라 그래 거기 있어 먼저 갈게 또 와 이만 우리 먼저 다른 차원으로 가 It's a whole nother level, one and only, no doubt, 더 멀리 봐 Go big and go so hard Go live or go so loud Fight the noise, go down Go with us, 더 멀리 봐 Go so hard 난 길로 걸어가 나의 길로 걸어가 더 많은 너를 위해 더 멀리 봐 Go so hard Go so loud Noise, go down 더 멀리 봐 Go so hard 걸어가 더 많은 너를 위해 더 멀리 봐 Go so hard Go so loud Noise go down 더 멀리 봐 Go so hard Go so loud Noise go down 더 많은 너를 위해 더 멀리 봐 Say go big and go so hard Say go live or go so loud 뒷받치 the noise go down Please go with us 더 멀리 봐 Please go with us go so hard 떠난 길로 걸어가 떠나의 길로 걸어가 더 많은 너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요. 전 국민이 울고 계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부터 몸을 흔들고 나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노래는 AIQ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나들이 나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슬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나가긴 해도 난 나야. 가끔 도망가긴 해도 난 나야. 가끔 거울 앞에서 묻곤 해 Am I a question? Am I a question? 가끔 서울 안에서 울곤 해 Am I a problem? Am I a problem? 가끔 거울 앞에서 묻곤 해 Am I a question? Am I a question? 가끔 넌 나와 같기도 해 가끔 넌 나와 같기도 해 가끔 넌 나와 같아 가끔 넌 클럽을 나와 같은 척 잘 기다리는 나와 눈을 맞추지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세다 보면 온기라는 게 사라진 세상을 만나지 새벽은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아파 우린 다른 이유가
가지고 목이 다 나갔지. 난 가만히 생각해. 내가 가진 비밀 한계 너에게 말한다면 해가 뜨지 않을지. 눈을 감는다 해도 시계를 돌린대도 우리가 마주하는 지금이 없던 일이 돼도 그대로 다르지 않은 채로 난 아무렇지 않은 듯 나를 감춰야 해. 너에게도 너의 모든 것이 때론 인명이 울리고 난 정막으로 오는지 그대로 다르지 않은 채로 그 너머에 넌 나와 같은 눈을 하고 있지. 가끔 거울 앞에서 묻곤 해. Am I a question? Am I a question? 가끔 서울 안에서 울곤 해. Am I a problem? Am I a problem? 가끔 거울 앞에서 묻곤 해. Am I a question? Am I a question? 가끔 넌 나와 같기도 해. 가끔 넌 나와 같기도 해. 가끔은 나가긴 해도 난 나야. 난 내가 아닐 수 없지. 가끔 도망가긴 해도 난 나야. 그건 변하지가 않지. 난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 그 말이 내가 나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냐. 가끔 나의 반의 반은 반쯤 죽은 나무까지 같아. 사실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아. 내가 사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말해 나열. 무릎 안고 눈을 감은 다음 숙인 몸을 들지 않고 말해. 나는 나야 바뀌지 않아. 그게 아니라면 너는 반대로 가는 차를 타고 사라져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은 다 다른 곳에 가지만 나와 같은 칸에 앉아. 또한 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흉터 며칠 숨기고 감춰. 손끝이 닿을 때 문득 놀라고 나면 숨이 짧아져. 그대로 다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다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다르지 않은 채로 그 너머에 넌 나와 같은 눈을 하고 있지. 가끔 거울 앞에서 묻곤 해. Am I a question? Am I a question? 가끔 서울 안에서 울곤 해. Am I a problem? Am I a problem? 가끔 거울 앞에서 묻곤 해. Am I a question? Am I a question? 가끔 넌 나와 같기도 해. 가끔 넌 나와 같기도 해. 가끔은 나가긴 해도 난 나야. 난 내가 아닐 수 없지. 가끔 도망가긴 해도 난 나야. 그건 변하지가 않지. 감사합니다. 슬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원주택 컨퍼런스 오프닝 공연 어떠셨나요? 여기 스튜디오는 아주 들썩들썩 하는데요.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이미 채팅창도 거의 폭발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진솔하고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래퍼 슬릭님의 공연 너무 좋았고요. 특히 지원주택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보니까 지원주택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깊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멋지게 열어봤는데요. 저는 오늘 하루 안내를 맡을 C닷의 한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지원주택의 가치라는 주제로 총 4분의 발표자가 함께 해주시고요. 좌장님이 함께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요.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그리고 코멘트가 있으신 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을 열겠습니다. 오프닝 무대에서 너무 활기찬 무대를 열어주셔서 저도 기분이 들썩거리면서 축제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합시다. 네, 저는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열린여성센터 서정화입니다.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원주택을 저희도 30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주택 컨퍼런스는 현장과 학계 모두 모이는 마치 축제 같은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요. 오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함께하는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지원주택의 가치라는 걸 주제로 세션을 열겠습니다.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진행은 첫 번째 토론 발제하실 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또 끝나면 다시 소개해드리고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주택의 가치로 주거 우선 접근 방법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고요. 송하윤 교수님은 주거복지 분야 또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송하윤 교수님으로부터 지원주택 주거우선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음소거를 풀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혹시 제가 한 건가요? 지금 진행하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제가 지금 앞에 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 주거 중심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실은 첫 번째 순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슬릭 씨의 공연을 보면서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하우징 퍼스트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아마 지원주택을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지원주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아마 그 근거를 하우징 퍼스트에서 아마 많이 찾으셨을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지원주택이 나아가야 할 어떤 그 방향 그리고 우리 가치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15분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이야기할 때 이제 노숙인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징 퍼스트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벗어난 주거 중심 모델을 고민을 하면서 나왔던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그 노숙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과 노숙인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어떤 등장한 모델이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노숙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노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홈리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물론 우리가 국내에서도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정의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노숙인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허드에서 이야기를 하는 좀 그 개념들을 살펴보시면 일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노숙인이 있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살 곳이 없어서 어떤 그런 이제 길에서 주무신다든지 아니면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제일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들이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홈리스라고 하는 대상은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퇴거의 위험이라든지 주거 상실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노숙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어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 그래서 집에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그 본인이 살던 주거지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 있는 상태인 어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이 노숙인의 범위에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홈리스의 정의를 조금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잘 곳이 없으신 어떤 그런 노숙인부터 이제 곧 주거 상실을 경험할 대상까지 실은 노숙인에 대한 어떤 개념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다양한 유형들은 공통점이 있죠. 말 그대로 no home to live입니다. 그러니까 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공통사항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살 곳이 없다라고 하면 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살 곳을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 홈리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살 곳을 주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뭔가 노력을 해왔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노숙의 문제는 실은 주거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데 주거에 대한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면요. 이제까지 어떤 홈리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은 국내의 어떤 이슈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노숙인이 발생을 하는 다양한 국가들은 비슷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시설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노숙인의 보호는 집단 중심의 보호 체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공간에 여러 명이 생활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율성이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보장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많은 실천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실은 정책을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시는 게 이 회전문 현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시설 저 시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설의 보호 체계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은 실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홈리스를 양산해내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시설보호 중심의 홈리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노숙인의 자립과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을 하는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남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홈리스의 문제는 노숙인의 문제는 주거지가 없다, 그러니까 살 곳이 없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라고 주거지 제공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노숙인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주된 어떤 노숙의 이유는 빈곤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적절한 주거, 저희가 흔히 affordable hous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주거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홈리스라는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로서 우리가 사회 문제로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그 홈리스 정책의 체계나 서비스 체계에서 주거를 고민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죠. 주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를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노숙인을 이제 지역사회에 자립을 시킬까, 주거를 중심으로 자립을 시킬까라는 걸 고민을 했지만 자,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는 지금 현재 PPT를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트랜지셔널 하우징이라는 곳으로 가죠. 이거는 약간 중간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생활을 거쳐서 하우징 인 더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주거로 나아가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을 모델링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실은 이
쉘터, 그러니까 시설에서 트랜지셔널 하우징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트랜지셔널 하우징으로 가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우징 인 더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사회로의 어떤 주거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극소수의 어떤 경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백투 홈리스니스, 다시 어떤 홈리스의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대응 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홈리스를 경험하고 다시 집을 얻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그다음에 지난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목도하는 것은 실은 시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생기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자화 프로그램들도 만들지만 이렇게 보호 및 지원 서비스가 공급이 돼도 왜 홈리스는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홈리스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기존의 방법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집을 먼저 제공을 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징 퍼스트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주거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시설 보호가 아닌 주거 제공을 통한 홈리스 문제의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2년도에 뉴욕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어떤 하우징 퍼스트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는 주거권이 있다라고 하는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진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쉘터와 트랜지셔널 하우징과 하우징 인 더 커뮤니티, 이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지역사회 자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즉각적인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 필요 없고 집이 없으면 집을 주면 된다. 바로 즉각적으로 집을 공급을 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90년도 초반에 이제 뉴욕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동부를 중심으로 점점 확대가 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어떤 그 노숙인 대책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방 정부 기관인 이제 허드에서도 노숙인 주거 지원의 주요 방향성으로 하우징 퍼스트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처음 시작은 노숙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주거 지원이 필요한 다른 인구 집단에게도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장기 시설 거주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하우징 퍼스트는 여태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시작은 가치에 기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거권이라고 하는 가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많은 연구지들이 지속적으로 이 효과성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 하우징 퍼스트가 기존의 어떤 보호 체계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우징 퍼스트는 앞에서 나왔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많이 이제 감각이 생기셨겠지만요. 이제 주거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실은 지금 현재 주거 공급의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without precondition이에요.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주거권에 기반을 해서 주거를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지원은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립이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문제가 적은 사람이 주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홈리스, 정신질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다발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할수록 어떤 하우징 퍼스트 모델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한국인 노숙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실은 굉장히 선별주의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라서 하우징 퍼스트 모델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치를 충분히 발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종합했을 때 하우징 퍼스트는 결국은 선형적인 접근을 탈피를 한다. 그러니까 시설과 중간집 등 뭔가 영구 주거로 이동하기 전에 거쳐야 됐던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들을 벗어남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대상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요구됐던 많은 의무에서 벗어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하우징 퍼스트의 원칙들을 좀 보시면은요. 결국은 노숙의 문제는 주거 공급을 통해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주거 이력이나 노숙 기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서포트 양은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념이 있죠. 모든 사람은 주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주거 확보는 결국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상자의 욕구나 선호에 따라 주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은 이제 하우징 퍼스트 원칙들이 이제 각국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자료들을 공유를 하시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하우징 퍼스트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래피드 리하우징이라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서포티브 하우징의 모델들이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서포티브 하우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 하우징 퍼스트 원칙이 지원주택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왜냐면 서포티브 하우징 자체가 하우징 퍼스트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주택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아마 자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유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거기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주택은 하우징 퍼스트의 어떤 가치와 그 모델에 기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하혜 교수님 처음에 제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중돼 있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주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이런 시작들이 되었습니다. 주거 제공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거에 입주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주거에서 생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주택의 가치 두 번째, 자기결정권을 주제입니다.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현장과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이셨고요. 현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숙경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숙경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소통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반가운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이제 어저께 되게 의미 있는 탈설 지원법이 이제 국회에서 발의도 됐고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탈설 운동을 2004년도쯤 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모델을 잠시 제가 프리웰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시범적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그 지원주택의 가치 중에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워낙 15분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 의해서 빨리 좀 스피드를 좀 빨리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6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점이 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그리고 법적 근거예요. 자기결정권의 의미,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진행된
어떠한 그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우리가 그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어쨌든 노숙인이나 전체적인 이런 서비스에서 강조된 가치는 사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든가 뭔가 표준화한다라든가 타인에 대한 어떤 인정,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 그다음에 행정 절차의 중심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좋은 절차를 만들면 좋은 결과를 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아실 텐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에 인력과 재원들을 집중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가 개인의 선택이나 행복이 아닌 건강, 안전에 이제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 질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이 전제가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 유형이라든가 어떤 노숙이라든가 사회적 상태의 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사실 그거에 맞춰져 있던 어떤 공급자 중심의 이런 절차 중심의 서비스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주거 서비스에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유형화된 시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일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지금 지원주택의 가치를 짚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사회에서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 문제를 지금 되돌아보려고 하는 걸 텐데 저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진지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환경도 내려놓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서비스는 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을까요? 시간이 있으면 사실 잠시 우리가 명상을 해봐도 참 좋을 텐데요. 사실 이 단순한 질문 안에 저는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방금 하셨던 송하인 교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저 박수경을 행복하게 하는 것,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아까 너무 좋은 노래 들려주신 우리 슬락이 행복하게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할까요? 이런 행복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인문학적 반론 이제 사회복지 안에서도 주거 서비스 안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은 제가 존경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의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장기적인 한 20년 이상을 1100명이 넘는 사람을 추적해왔던 닥터 콘노이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는 것, 동시에 내가 작업 활동에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 내가 친구를 갖는 것, 내가 다른 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사랑받는 것,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에서 환영받는 것, 동시에 공동체에서 타인을 환영하는 것,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나의 권한을 내가 기꺼이 다른 이와 나누는 것, 이 모든 바탕에 사실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이 인간들이 있었던 부분이 이 자유론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사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흔히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 자기결정은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너의 어떤 행위는 자유야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자기결정권이었다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뭔가 의사,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결정권을 그러면 제약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마치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뭐 한정치상, 금치상부터 시작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장애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에 들어가는 선택으로부터 그곳 안에서 생활하는 공간 삶의 모든 과정으로부터 사실 퇴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을 사실 당연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도
인간은 사실 삶 속에서 평생 누구의 의존을 서로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존이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결정권이 이제 관계 안에서 의존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자기결정권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원주택은 바로 이러한 그 철학적인 자기결정 자유에 관한 그 관점에 이제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정한 여러 가지의 자기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하우징 퍼스트 집 안에서 일정한 어떤 관계 안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결정과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권리라는 것이죠. 시간이 되게 짧아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제가 그냥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흔히 어떤 그 자기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 자유, 그다음에 자기관리, 심리적 역량, 뭐 자아실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생태학적 관점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는 심리교육적 관점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는 사회정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폭넓게 이 자기결정을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자신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그런 권리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는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세계인권선언, 그다음에 헌법, 장애인 권리 협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굉장히 상세하게 이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자기결정권 자체는 이 헌법, 우리의 헌법 제10조로부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서비스의 근본 목적하고도 일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 전제하는 이 자기 운명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결정 부분들을 위임하게 되면 사실은 나의 생명, 인간의 뇌를 위임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거 환경, 일상의 환경에서 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보장이 되려면 사실 지원주택 안에 이 사람이 어떤 부족한 능력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사례 지원 서비스들이 결합되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제약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국내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발달장애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관계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조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이 지원주택에 관한 이 컨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당사자들이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 것? 아직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기쁜 마음과 착잡한 마음과 과제를 안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권리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컨퍼런스조차도 사실은 더 쉽게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식과 그런 방법과 과정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떠난다. 요즘 팬데믹 여행 너무나 가고 싶은데요. 예컨대 한 가지의 권리를 선택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갈 권리,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갈 권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을 여행할 권리,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 네. 제가 지금 3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 중에 그러면 아마 모두가 예외 없이 아마 네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결정권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기본적 권리라는 거예요. 자, 이외에 어쨌든 자기결정권을 통하지 않고 우린 자유로도 또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인간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저는 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게 제가 탈시설 운동과 이런 지원주택을 만드는 과정에 사실 함께하고 있는 이유이자 제 보람이기도 한데요. 이 어떤 사람도 사실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않았을 때 사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결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거주시설 유형별로 사실 자기결정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욕구도 생겨나고 어떤 타인에 관한 이해도 생겨나고 어쨌든 계속해서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징 퍼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그 과정에서 사실 그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아주 보장된 권리 속에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인에 맞춰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사실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 지원주택으로 전환됐었을 경우에 그러면 인간의 자기결정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는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이 변화 연구를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에 아마 대구 희망원에서 나온 아주 국내에서 최중증 중복의 장애인분들 그리고 아까 잠시 소개드렸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엘 산하에 있는 시설에서 사실 나와 있는 굉장히 중증의 많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희망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결정 상황이 안 좋았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0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주택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24.7, 이건 평균치로 얘기했을 때 그렇고요. 총점으로 얘기했을 때는 또 프레일에서 나와 있었던 그 산하시설이 비교적 자기결정 상황들을 많이 개선해왔던 시설이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자기결정의 항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자기결정의 과정들을 쭉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원주택에서는 저녁에 외출한다거나 지역사회로 나가는 상황이라던가 자신의 옷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결정은 사실 많이 증가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뒤로쯤 가게 되면 거주할 주택, 서비스의 어떤 관리자, 기관 또는 자신의 어떤 기호, 성에 관련된 문제, 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아직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봤었을 때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지원주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간의 서비스의 본질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자기결정, 그러니까 지원주택 모델 안에서 이미 자기결정권의 개선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나가야 될 자기결정권 보장의 다양한 논제들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 하나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하우징도 미리 사정하고 가지 않는 것처럼 자기결정권도 누군가가 무엇을 바라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언어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관찰되어졌을 때 일단 모든 경우에 노라고 말하지 않고 예스라고 말하고 함께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행복을 키우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랜 동안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으로서의 자기결정권. 네, 인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자기결정권은 관계 안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자기결정하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자기결정권을 실천할 때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지원주택에서 거주하신 분들의 자기결정권의 상승의 신뢰, 이런 얘기들도 해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주택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발제하시는 네 분의 채팅창을 통해서 발제를 준비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발달 장애인과 지원생활 서비스를 주제로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김미옥 교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서비스 실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에서 인권적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주제로 많이 연구를 해오신 분이고요. 현장과 자주 소통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또 저희가 어떻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마이크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김미옥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되지를 않아서 가능하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과 지원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앞부분에서 주거권이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주거권이나 자기결정권이 발달장애인의 그런 삶에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에 기반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원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지원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서포티드 리빙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이념, 어떤 가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원생활 서비스가 실제로 외국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2020년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지원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쟁점과 함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지원생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에게 뭔가 주택에 관한, 자립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희는 두 가지를 크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발달장애가 도대체 어떤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장애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저희가 잊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발달장애를 갖기 이전에 한 사람,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달장애인과 지원생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퍼슨 센터드 어프로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와 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고려해 봤을 때 최근에 논의되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아까 자기결정권에서 나왔습니다만 상호 의존의 그런 상태로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리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택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포티드 하우징이 필요합니다만 발달장애의 특성상 사실 주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호 의존적인 지역사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포티드 하우징과 함께 서포티드 리빙 서비스가 함께 패키지로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는 지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원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원 생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개념은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만 이해해도 어떻게 이 지원 생활을 현실적으로 구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초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의 집, 제가 이 장애인 당사자의 집이라는 게 또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생활을 하려면 집, 당사자의 집이 있어야 되고요. 오운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퍼서널라이제이션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지원생활 개념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생활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탈시설 이후 거주 서비스의 연속성 상에 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자립생활과는 조금 노선을 달리한다는 지점을 이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포티드 리빙의 가치와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그 기본 가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받을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이 장애인의 자립은 당사자의 삶의 주도권과 자기 결정권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그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온 그런 삶을 어떻게 발달장애인에게 살도록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원생활의 가치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 갖는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가치와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한마디로 하면 발달장애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실행을 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원생활의 핵심 가치다. 권리로서 접근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지원생활의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 오브라이런이라는 학자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된다. 누가? 발달장애인이. 두 번째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발달장애인이. 세 번째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너십을 보시면 뭐 개인 소유이든 임차이든 주택 종합원이든 뭔가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컨트롤을 보면 발달장애인이 생활할 장소를 선택하고 또 누구와 살 것인지 생활할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본인의 집에서 생활한다라고 발달장애인이 말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발달장애인 스스로 공간에 대한 지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화된 공간과 시간을 갖고 또 가구 활동에 참여하고 내가 손님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거의 의미는 공간에 대한 지각과 컨트롤과 법적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네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지원생활의 가정과 초점은 뭐냐? 이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리 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지원생활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경하나 중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 정도가 아니고 지원의 범위와 강도. 중증이면 보다 많은 지원을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원생활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의 지원주택을 보러 갔다 왔는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 도전행동이 굉장히 심각하신 분이 지역사회 그 지원주택에 나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서비스의 강도가 굉장히 범위와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증 장애인도
적절한 지원생활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지역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원생활 서비스의 핵심 가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생활의 원칙은 어떤 거 있는가를 좀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거와 지원은 분리돼야 된다. 또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제로 원칙. 중증 장애인이어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계에 기반을 두고 형성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원생활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의 특징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당사자의 욕구에 의해서 조직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생활 서비스의 실천 사례를 좀 보면은요. 우선 뭐 여러 사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3분이 남았다 그래서 네, 영국에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통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실천 매뉴얼이 이미 영국에서는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11개의 준거에 따라서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천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도 이 인디비주얼 서포티드 리빙이라고 해서 한 조직 단위에서 어떻게 지원생활 실천을 할 것인가와 같은 매뉴얼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영국과 호주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한국형 지원생활 매뉴얼을 개발해서 발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간 교남의 집에서 연구했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지원생활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영국이나 호주나 그리고 뭐 대표적인 킨셀라의 학자를 봤을 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지원생활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온 홈, 자신의 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개별화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네 번째는 이 지원생활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소셜 인클루전이다.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도 매우 중요하게 지원생활 서비스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지원생활 서비스는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그런 평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지원주택 공급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온전한 그런 보통의 삶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그런 당사자의 관점에서 욕구와 상황에 주목해야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생활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안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포티드 하우징과 서포티드 리빙 서비스가 하나의 패키지로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지원이 될 때 정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리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원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 연구,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많은 내용을 그 짧은 시간에 하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네, 김미옥 교수님께서 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지원주택은 시작이다. 그리고 실은 지원생활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취약하신 분들은 취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면 되는 것이지 그런 취약함을 이유로 주택에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그 발제자 한 분이 남아 계신데요. 제가 아까 공지 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마지막 토론 세션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걸 주제로
SH 주거복지처의 서종균 처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지원주택 제4회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서울시가 앞으로 800여 채의 지원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SH의 서종균 처장님이 안 계셨다면 여기까지 오기 참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격려의 박수도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윤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SH공사의 서정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균입니다. 소개를 멋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아직까지 무슨 철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게 운동 차원에서는 전개가 되고 있고 이제 각 나라나 각 도시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Housing for All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2016년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되게 큰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이제 주거와 관련한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회의가 한 20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모두를 위한 주거였습니다. 물론 2016년 이전에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주장들을 했던 곳도 있고 뭐 그런 걸 갖다가 주창을 했던 운동 단체들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나 그 관련 주체들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될 주제다라고 여겨지는 게 그 시점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감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만큼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나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지난 선거 때 버니 샌더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공공주택 정책이 훨씬 더 좀 못한 나라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주택을 더 확대하겠다, 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주택을 더 확장하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안들도 있고 또 그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보에서 소외되는 분들을 갖다가 대응을 하기 위한 광통신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후 위기와 관련한 대응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볼 때도 이게 쉽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됐네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Housing for All 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안되는데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기,
노숙 문제를 이제 주거 정책의 과제로 생각하기, 또 배제되는 집단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주거라는 걸 할 때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간단하게만 뭐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거급여나 전세임대, 뭐 보증금 융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거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들이 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걸 보완하는 정책으로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정책에 비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분이 계속해서 몸이 불편해져도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 개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책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자가를 갖다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 성격을 갖다가 좀 반영을 해야 될 우리나라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한 분양제도 같은 게 있는데, 그 일부 성격은 반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분양제도는 투기판 혹은 뭐 도박장 정도의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관점으로 이 우리 정책을 갖다가 보면 빠진 게 뭐가 있나, 뭐가 보완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택 개조 정책이 보편적으로 실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공급이 돼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몸이 불편해도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숙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복지 영역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주거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거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아동,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주거 정책이고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물론 차별에 대한 지금 현재 부족한 대안들도 조금 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개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원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입니다만 지원주택과 형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조 정책이 어느 정도 몸이 불편해질 때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더 버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하고,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특정한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는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지원주택으로 넘어갈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 슬라이드를 넘기는 게 좀 안 맞았네요. 우리나라의 사회주택 정책,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주를 이룹니다만 이 정책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OECD 통계에 따르면 코리아가 한 8.9% 정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약간 과장이 있고 실제로 따지면 한 7.5% 정도가 사회주택 재고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비하면 높은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를 갖고 있고, 특히 한 해에 공급되는 그 사회주택의 양, 그걸 위해서 투자되는 정부의 재원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현재 중앙과 지방 정부를 합쳐서 투자 비율을 봤을 때 제일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현재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사회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그 성격 안에서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지원주택이다. 지원주택은 그 모든 사람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포함하고, 그분들에게 먼저 주거를 제공을 해서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갖다가 행사하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집단보다 더 앞으로 넘어가는 청년 홈리스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과제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원주택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늘 무난하게만 되어 왔는가 하면 사실 시설이나 거리에서 사는 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도 있고, 또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 뒤에는 이 사람들은 좀 비생산적이야 생산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뒤에 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판단보다 그냥 이분들은 나가면 고생할 것이라는 선입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정책의 전환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원래 말이면 450호의 지원주택에서 이제 사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지고 지원주택의 필요를 증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주택이 만약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들어가는 이제 요양병원 등 이런 재정적인 필요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원주택에 대한 선택이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코로나 있고 나서 우리나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만 유럽을 볼 때 거의 한 절반 정도 사망자가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설은 인간의 거처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저희는 뭐 그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날 사람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런 것을 기반이 됐던 주거복지센터,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진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돼야 될 임시거처, 이런 것들을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대안은 부담 가능한 주택, 사회주택,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안이라고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뭐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꼭 우리한테 이로운 것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금융화라는 것들이 과감하게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위기가 세계를 어떻게 더 큰 영향을 줄지 또 걱정이라고 여겨지고요. 뭐 이건 사실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평생주택, 기본주택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중산층이나 혹은 전체 계층으로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가 소유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가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들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쟁점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직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를 위한 주거, 이런 걸 갖다가 더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에서 그냥 이제 곁다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올라서야 될 때가 됐다. 이게 제일 주거정책 계획에서도 모두를 위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게 주거정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좀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SH에서 또 현장에서 또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발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저희가 남은 시간은 요 세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 네 분이 모두 함께 등장하셔서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그 카톡으로 질문 올려주신 분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발제자분들께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질문이 발제자분들한테도 혹시 채팅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대신 낭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취합하는 과정에 약간 좀 저희 기술진들이 이걸 좀 소통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제 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오신 분들을 같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하영 교수님께 나온 질문입니다. 긴장되시죠? 네. 강득형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세난은 큰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노숙인들이 생각보다 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만 명의 노숙인이 넘치게 있는데요. 미국의 그 원칙이 하우징 퍼스트 원칙이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이면에는 비가시화, 난감하거나 불편한 현상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가시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네.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그 하우징 퍼스트 모델,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복지 체계를 좀 이해를 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이제 받아들이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미국은 굉장히 공공의 책임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이라든지 공공의 복지를 주도하는 노력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실은 이 하우징 퍼스트 모델도 민간에서의 일종의 사회운동의 형태로 시작이 된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실은 이제 저희가 노숙인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노숙인 문제가 워낙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을 막 민간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노숙인 문제에서 선도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 문제에서 선도적인 국가는 주거의 공공성이 높아서 노숙인이 적어야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적고 노숙인이 없어야 그게 노숙 문제에 제대로 접근을 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어떤 노숙인 문제에서 선도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우징 퍼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소용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주거를 보장하고 주거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우징 퍼스트 모델의 유용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어떤 사회운동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가시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럴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우징 퍼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공공에서 받아들여서 공공에서 주거권을 확보를 하고 공공임대를 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지원주택을 공공 중심에서 어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공공에서 무엇인가 그 주거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하우징 퍼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주택의 모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네, 그리고 전세난은 당연히 큰 위기로 다가오죠. 근데 그 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의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은
그 노숙인이 증가하는 구조는 주거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불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주거 하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하향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노숙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세난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노숙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세난 때문에 주거 하향이 이루어지고, 지금과 한국과 같이 그 월세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노숙의 위험성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노숙 문제를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실이나 퇴거의 위험 없이 그것이 월세이든 전세이든 그 유형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월세라도 그 점유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장을 해주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게 되면 실은 노숙의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안전장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어떤 노숙의 문제나 주거 상실, 퇴거의 위험성에 놓인 대상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혹시 서정균 처장님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코로나나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화되고 나서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얼마 기간이 지나고 나서 노숙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전에 98년에 IMF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정도의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진 것들이 분명히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엔 이게 그렇다고 위기가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 경제 위기가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겪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노동을 못 하고 있는 분들 속에서 제법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비는 해야 된다고 여겨지고요. 미국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우징 퍼스트하고 이제 비과시화나 범죄화나 이런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노숙 문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과 관련해 대응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지원주택이 상대적으로 미국 사회 안에서 이게 너무 비싼 모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숙이 너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식의 광범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한참 미국 안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다가 사실은 주거를 갖다가 먼저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비과시화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 물론 그 안에서 쟁점은 있습니다. 그 긴급한 거처를 갖다 어떤 지역에서 확보하는가 와 관련한 쟁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란은 한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때 미국을 보고 뭔가 이렇게 따라할 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SH 서정균 처장님한테 질문이 들어온 건데요. 여러 개 들어왔네요. 네, 첫 번째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에서 청년과 노인에 대한 주거 정책이 있는지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시설 퇴소 아동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게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질문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질문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제 청년과 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들은 조금 과거보다 확대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청년은 사회에 진입해서 주거를 안정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집단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정책적 대응은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일정 물량을 확보해서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변화였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만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인을 위한 주거를 갖다가 더 배려하기 위한 어떤 제안들은 현재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정책적으로 정리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저는 아동의 주거 문제 중에 한 영역이 사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현재는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그 나오는 분들에게 이제 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결합된 그런 모형들이 현재 LH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다른 조직들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아직 시범 사업 수준이고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서 이제 자기 독립해서 생활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어떤 어려움이 겪고 대체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게 그 안정적인 다시 좀 어려움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평가하고, 그것도 일종의 지원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원 서비스를 잘 정책적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도 확보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들이 현재 앞으로 요구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서정규 처장님께 있어서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하니까요. 좋은 점은 전국 각지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전북 무주 그리고 장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경우에는 LH 긴급 지원 주택을 통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서 자립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요번에 또 문제가 된 장수 장애인 시설 전북 무주 쪽에는 LH가 또 없다고 합니다. 긴급 주거 지원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울은 SH공사가 있어서 지원주택이 가능한데 지역같이 지원주택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주택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은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서울에서 가서 집을 지어드릴 수도 없고 걱정인데요. 네, 서정규 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수 사정을 잘 몰라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70%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체가 LH이고, 저는 LH는 전국적으로 다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수군에 없다고 하더라도 장수군 옆에 다른 지방은 아마 분명히 LH가 제공을 하는 주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장수군에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방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LH한테 이야기를 해서 매입임대주택은 보통 공급을 하는데 1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을 몇 호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시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장수군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공급을 할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무주구와 같은 비슷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원주택과 마찬가지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활동 지원으로 충분하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좀 급하게라도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정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셔서 거기에서 일부라도 지원주택의 개념들을 도입한 그런 주택들을 더 제공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이제 지방정부가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규모가 늘어날 때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그런 것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 예산들을 갖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같은 성화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9분인데요. 지금 이제 발제를 하셨던 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 발달장애 문제로 우리 박수경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방금 이제 나온 질문이 아마 그 장수의 그 예전에 베델의 집, 그 최근에 또 무주의 하은의 집, 공교롭게 우리 김덕 교수님 전북에 계신데 전북 지역의 문제고 굉장히 지금 문제를 풀지 못해서 지금 지역 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마 농성도 지금 이 추위에 들어가 계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일단은 장수에서 LH가 있어서 옮기시지는 못했고 제가 약간 지원을 그분들 욕구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개입을 하면서 전주시 쪽에서 이제 LH 주택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도가 개입을 하면서 결국 지금 이제 전주시에 있는 그 임대아파트 쪽으로 일단은 자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지원주택 그 컨퍼런스가 전국에서 오셨지만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뭐 우리나라 많이 진전됐지만 요즘 이제 지역에 가서 그 예컨대 뭐 지금 지원주택 시범 사업 이런 얘기나 서울시 지원 정책을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유럽 얘기 들은 것처럼 지역과 이 서울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주택을 마련하고 할 것인지에 관련된 조언을 이렇게 따로 또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주거정책 전문가인 뭐 송하영 교수님이나 우리 차장님이나 근데 이게 저는 국가정책이 서지 않고서는 이 문제 풀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국내 차별이 너무 심각한 이게 정책의 형평성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이 현 정부에 좀 유감스러워요. 타시설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무것도 거의 진전된 게 없고요. 현장에서 정말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나마 서울시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 계시던 상황에서 이 타시설이나 이런 어떤 주거 모델들을 하면서 SH공사에 또 소정근 추장님도 들어가시면서 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열정과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갔었을 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 상황이 좋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 안에서 이런 지원주택이 됐든 어쨌든 이런 다양한 노숙이나 다양한 뭐 노인이나 이런 주거약자의 이런 정책들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사실 LH나 국가 내에서 이 관련 법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전문적인 어떤 열정과 이해와 연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형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실 민간 전문가가 배치가 돼야 되지만 뭐 장애적 탈세 정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거 문제도 그렇고 사방에서 무슨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얘기는 많지만 사실 지금 핵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평가를 하자면 김대중 정부에서 그나마 아까 IMF 이후에 지금 그래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그때만큼 심각하지 않은 게 저는 기초수급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4대 보험 같은 것들에 기본 인프라 그래도 공공부처랑 깔렸기 때문이 하나이고 노무현 정부 들어가서 그래도 장기요양제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하에 주거정책을 내세웠지만 국가정책에서 이것들을 이끌어내는 핵심 정책이 하나도 없고 지금 지원주택 입법 발의를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만 국토부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이 다 손사래를 쳐서 지금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부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 더 이상 국가가 이 부분을 그렇게 미뤄가서는 안 된다. 이거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5분 남았는데요. 이거 박숙경 교수님한테 나온 질문이라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증 중복 내병변 와상 장애인 지원주택 정책이 있는지 또 상담이나 문제를 대하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1분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숙경 교수님. 지원 정책으로는 지금 사실 서울시에 어쨌든 이 시범 사업들이 지금 전개되면서 중증 중복 뭐 내병변뿐만 아니라 와상에 지금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도 나와 계신 사례는 이미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프레일 지원에서 나와 계신 분들이 시설 단위로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장애 상태가 어떻고 이거와 관계없이 권리 차원에서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 차원의 탈시설이 되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있다라는 것이고 이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만족도나 어떤 자기결정이나 관계 개선이라던가 사회 통합, 삶의 질
그다음에 실제로 행동 변화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행동 여러 가지 능력 증진 이런 사례는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초기 과정이지만 그렇지만 국가 정책으로 따로 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분 정도 남았고요. 오늘 이제 질문에서 말씀이 없으셨던 우리 김미옥 교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과 함께 아까 다 못하셨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북 지역에 있는 교수로서 하고 싶은 말을 사실 박숙경 교수가 하셔가지고,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한 그런 선진국이나 우리 국내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서울시가 특별히 서울시와도 선도적으로 하지만 또 서정균 처장님이 계셔가지고 이게 서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뚝심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좋은 모델들이 좀 전국적으로 많이 소개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전국의 운동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고요. 또 앞으로도 유사한 그런 주거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혹시 서정균 소장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네. 간단한 건데, 네. 자립 생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독립 생활이라는 말을 쓰면 좋은지 이게 사실 계속 헷갈려요. 이거 김미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거든요. 네, 김미옥 교수님. 네. 사실 인디펜던트 리빙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원어는 같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립생활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자립생활. 근데 요즘은 사실 상호존, 상호자립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서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립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송하영 교수님.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점점 저희가 좀, 뭔가 힘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박숙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커뮤니티 케어다, 탈시설이다,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들은 있지만 거기서 주거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정작 굉장히 중요한 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부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지역사회 자립이라든지 어쨌든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 이 안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주거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지원주택도 포함해서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장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숙규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있으신가요?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리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함께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원주택 제도화 되었고, 또 지원주택이 민간에서 시범 운영부터 시작해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주택은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원주택이 생겨나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원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실천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추후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 1 지원주택의 가치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말 30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이 이 논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댓글과 또 응원 그리고 질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세션 1에서 발표로 그리고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제 지원주택 컨퍼런스는 점심시간을 갖고 1시부터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오후에도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주택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신 다음에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저희가 좀 BGM 되시라고 지원주택 관련된 의미를 좀 담은 관련 영상도 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1시에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뵙겠습니다.